안녕하십니까, 유일입니다. 역사의 변곡점 이제 60번째 편으로 왔습니다. 중간중간에 번외편이 있었는데 그걸 빼고 60번째 편이 되겠습니다. 지금 중국에 관해서 제가 5편으로 말씀을 드리겠다고 했는데 그 중에서 앞에 2편은 대약진 운동에 관련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문화대혁명에 대해서 3편으로 제가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문화대혁명은요, 그 내용이나 아니면은 그 미친 영향, 그리고 또 우리나라나 전 세계에 미친 영향까지 다 얘기를 하면 3편으로 짧게 얘기 드릴 내용은 아니에요. 하지만 너무 길어지면 안 되고 또 그것만 얘기할 수는 없으니까 문화대혁명을 한번 3편으로 제가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편은 문화대혁명이 과연 무엇인가, 성격에 관해서 기본적인 이해, 오늘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두 번째 편은 조금 이상한데 문화대혁명 하면 떠오르는 픽처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가장 많은 것이 홍위병에 관련한 것입니다. 그래서 홍위병에 대한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편은 문화대혁명의 실상 그리고 그 영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사람들 얘기도 좀 하겠습니다. 그 외에도 또 제가 쇼츠나 아니면 짧은 역사라고 하는 시리즈를 지금 만들고 있죠. 그거를 통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이는 사진에 보면 어떤 늙은 여자와 젊은 여자가 있죠. 같은 사람입니다. 장칭, 그러니까 강청입니다. 이 사람 원래는 영화 배우였습니다. 이 사람 얘기도 하면 끝이 없는데요. 라든지 아니면은 뭐 장옥봉 이런 사람들 얘기도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시리즈에 포함시키기는 어려우니까 제가 짧은 역사라고 해가지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대혁명에 관련한 얘기는 많습니다. 찾아보면 금방금방 나옵니다. 그런데 그 본질에 대해서 그것만 보고 알기가 참 어렵습니다. 네이버에 제가 한번 들어가 봤어요. 그러니까 시사상식사전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문화대혁명 해놓고 요약이 어떻게 나와 있느냐 하면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1966년 6월부터 1976년 10월 한 10년 되죠. 에 걸쳐서 중국 전역에서 전개되었던 정치적 문화운동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정치적 문화운동. 네, 말이 좀 이상합니다. 어쨌든 좋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 보면 상당히 길게 나오는데 첫 문단을 제가 읽어보면요. 문화대혁명은 1966년 5월부터 1976년 10월에 걸쳐 중국 전역에서 전개되었던 정치적 문화형 운동을 지칭하는 것으로 줄여서 문혁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이는 1958년 당의 일선에서 물러났던 마오쩌둥과 천보다 그 다음에 장칭 등이 실용주의적 노선의 류샤오치 집단에 대해 대중을 동원하여 정치적으로 도전했던 것이 그 본질적 성격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또 줄줄줄 설명이 나오는데요. 이게 틀린 말 아닙니다. 하지만 이것만 보고 문화대혁명에 대해서 이해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문화대혁명을 보는 시각은 사람에 따라서 그리고 그 시대에 따라서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중국 사람들에게 있어 문화대혁명은요 뭐냐면 제가 중국에 좀 있었는데 느낌상 큰 핑계가 되고 있다 이런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여담입니다만은 제가 중국 북경에 있을 때 차가 없었어요. 그래서 주로 전철을 많이 타고 다녔는데 그 전철에서 어떤 젊은 남녀가 젊다고 하지만 30대는 돼 보이던데 애정 표현하는 걸 좀 봤습니다. 뭐 젊은 사람들이 애정 표현하는 거야 뭐 어떻겠습니까마는 그 애정 표현이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수준을 훨씬 넘어선 단계의 애정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보기가 좀 그랬다라고 나중에 중국 사람한테 얘기를 하니까 그 사람이 뭐라고 하느냐 하면 그거 다 문화혁명 때문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아무 관계 없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중국에 가보면 확실히 사람들이 그 우리가 공공질서라고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좀 덜 지킵니다. 잘 안 지킵니다.
그 이유도 문화대혁명 때문이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면 문화대혁명이 없었던 다른 나라는 뭐가 됩니까? 공무원 부패는 어느 나라나 있는 것인데 중국도 심각합니다. 이것 또한 중국 사람들은 문화대혁명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 경우 많이 봤습니다. 사실상 이런 것들 문화대혁명하고 거의 관계 없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문화대혁명 탓으로 돌려버리는 것, 이것이야말로 중국 사회가 지금 겪고 있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 특징이 바로 우리가 이중정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우리나라에 뭐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됐고 또 아마 이제는 안 일어나겠지만 어느 날 어떤 집단이 뭐 학생이 될 수도 있고 뭐 어떤 집단이 되기도 하겠죠. 그 집단이 광화문 내거리에서 우리나라 국무총리를 끌어내서 막 폭행을 가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물론 뭐 그렇게까지 가지도 않겠지만 그랬을 경우에 일단은 경찰이 그걸 저지를 해야죠. 그런데 경찰력을 넘어서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때는 어쩔 수 없이 국가는 마지막으로 가지고 있는 폭력적 수단으로서 군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이 출동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이렇게 국가의 마지막 폭력 수단인 군대가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을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얘기가 복잡해집니다. 우리나라도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1980년에 국가보위 비상대책위원회라고 하는 조직이 있었죠. 그때 대통령은 최규하 대통령이 있었고 국무총리 및 각 부처의 장관들이 다 있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결정권은 국가보위 비상대책위원회가 다 가지고 있었지 않습니까? 이게 이중정부거든요. 당시 중국도 그랬습니다. 각 단위별로 문혁소조라고 해가지고 문화혁명을 이끄는 조직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조직이 모든 권력을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지금 사진에 누군가 재판받는 장면인데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해 놓은 사람, 이 사람이 왕홍문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왕흥원 이렇게 발음을 하던데 이 사람 그렇게 나이 많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1953년생, 1935년생이거든요. 그러니까 1966년에 문화대혁명이 터졌을 때 31살밖에 안 됐던 사람입니다. 원래 길림성에 있는 장춘 출신입니다. 그리고 한국 전쟁에도 참전을 했는데 대단하게 참전을 했던 게 아닙니다. 그냥 하급 전사로 참전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전쟁이 끝나고 나서 직장을 배치를 받았습니다. 어디에 배치를 받았느냐 하면요. 상해에 있는 면직 공장. 그런데 면직 기술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으니까 경비원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화대혁명이 터지고 그 과정은 좀 깁니다만은 이 사람이 4인방 중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이 됩니다. 왜냐면요. 그 공장 자기가 원래 일하던 공장 그리고 그 인근 공장에 경비원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걸 다 모아가지고 2만 명이라고 하는 무장병력을 갖추게 됩니다. 무장병력이라고 해봤자 한 반 정도가 소총을 가지고 있을 정도의 빈약한 무장병력이고 중국의 군대가 어디 한두 명입니까? 그런데도 그 당시에 군이 완전히 손을 놓아버리면 2만 명 정도의 무장병력이 아주 막강한 무력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이중정부라고 하는 것입니다. 홍위병 얘기 또 해야 됩니다. 홍위병은요, 지금도 그 여파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뭐 우리나라 사람도 그렇지만 중국 사람도 사람을 뒤에서 이른바 그 씹어 돌린다고 표현을 하죠. 뒤에서 욕할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 욕을 할 때 뭐라고 하느냐 하면 이때까지 조금 전까지 밥 잘 먹어놓고 그 사람 가고 나면 뭐라고 하느냐 하면 저 녀석 아버지가 옛날에 홍위병 활동을 했다라고 욕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진짜로 뭐 홍위병이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정도로 홍위병에 대한 여파는 지금도 남아 있거든요. 또 재밌는 게 있습니다. 내가 홍위병이었다라는 사람 없지는 않습니다만은 뭐 TV 다큐멘터리에서나 간단하게 나오지 별로 많이 없습니다.
그러면 그 수많은 홍위병들 다 어디 갔습니까? 요 얘기는 요 다음 편에 제가 홍위병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그 실상을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런데요, 문화혁명 당시에 실질적으로 물리적인 폭력을 동원했던 것이 바로 이 홍위병들입니다. 그리고 문화대혁명하고 관련해가지고 뭐 사진이나 동영상이 아주 많습니다. 동영상이 그냥 막 올렸다가 나중에 문제가 될까봐 저작권상 제가 다 올리지는 못하는데요. 그것 또한 거의 다 홍위병이 중심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홍위병이라든지 대규모의 대중동원을 가능하게 했던 힘이 있을 겁니다. 그것이 이념인데요. 물론 문혁 16조라고 해가지고 정제된 이론이 있기는 합니다. 정제됐다고 제가 표현은 하지만 수준은 아주 낮습니다만 그것을 관통하는 하나의 원리는 무엇이었느냐? 바로 개인 숭배에서 출발합니다. 홍위병을 동원할 수 있었던 근본적인 힘이 바로 이 개인 숭배, 마오쩌둥, 그러니까 모택동에 대한 개인 숭배에서 있었던 겁니다. 실제로 개인 숭배는 지금 우리나라에도 있죠. 그리고 우리나라 바로 북쪽에 있는 북한의 개인 숭배는 뭐 심각하고요. 전 세계 어디나 개인 숭배는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문제란 거죠. 그것이 어느 정도 수준인가, 그게 문제란 거죠. 개인 숭배야말로 우리가 경계해야 할 것입니다. 이건 인류가 발전해온 역사를 뒤집어 버리는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 숭배는 끝내 없어지지 않습니다. 지금 뭐 옆에 보면은 사진이 나오는데 언제나 개인 숭배할 때는 그 사람의 얼굴 옆에 저렇게 이제 태양빛이 비칩니다. 이란 회교혁명 때 호메이니도 그랬고요. 그리고 뭐 지금 북한도 그렇지 않습니까? 똑같습니다. 당시 중국에서 모택동에 대한 개인 숭배는 그야말로 극에 달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스운 일들도 많이 일어났습니다.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뭐 수백 수천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예를 든다면 이 문화대혁명과는 아무 관계가 없는 아주 오래전에 그 파리 꼬민 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 파리 꼬민은 왜 실패했는가에 대해서 문제가 나왔던 겁니다. 그러면 뭐 파리 꼬민이 실패했던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죠.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답이 뭐라고 누군가 어느 학생이 썼는데 뭐라고 썼느냐 하면, 모 주석, 그러니까 모택동의 혁명 노선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실패했다라고 답을 썼습니다. 물론 말이 안 되죠. 그 뭐 파리 꼬민하고 모택동하고는 뭐 파리 꼬민이 훨씬 이전인데 모택동이 태어나기도 전 얘기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디에 있느냐 하면요, 그러한 답을 내놓았을 때 논리적으로 그거는 이렇게 해서 말이 안 된다라고 얘기할 수가 없는 사회적 분위기가 문제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문화 대혁명이 시작된 이유에 대해서, 연유에 대해서 말씀드리죠. 보통은 그 우한, 그러니까 우리나라 발음으로 그 사람 이름이 오함입니다. 아주 높은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연극 희곡, 그러니까 연극 대본을 썼어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 해서파관이라고 하는 제목인데요. 해서가 사람 이름입니다. 명나라 때 그 청백리였나 봐요. 내용을 보면 어느 나라에서나 쉽게 만날 수 있는 그러한 청백리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걸 연극으로 만들었는데 거기서부터 이제 문제가 일어난 것은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서부터 얘기를 시작을 할 경우 일단 얘기 자체가 길고 그 다음에 이해가 좀 안 되고 좀 많이 뒤죽박죽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그 시작을 대약진 운동으로부터 생각합니다. 대약진 운동에 대해서는 이미 2번에 걸쳐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대약진 운동 실패했죠. 그렇게 해서 모택동이 자아 비판을 하고 국가 주석직이 류샤오치, 그러니까 유소기에게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유소기 그리고 등소평, 이 사람들을 중심으로 하는, 그래서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될까요? 테크노크라트하고는 조금 다르긴 한데 어쨌든 이른바 실용파들에게 행정 권력이 넘어갔죠. 당시 경제 성장률이요 마이너스 27%입니다. 경제는 기본적으로 최소한 성장을 해야 기본이 유지가 되는데 마이너스 27%라고 하는 것은 한 국가가
좀 속된 표현으로 아작이 나고 있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근데 유속이하고 등소평이 이제 주도를 해가지고 상당 부분에 있어서 자본주의적 방식을 받아들였고요. 그렇게 해서 중국의 성장률이 그나마 이제 성장 추세로 돌아서기 시작을 합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대단한 성장을 했던 건 아닙니다만은. 그런데 그 당시에 유속이가 대약진 운동에 대해서 제가 앞편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인재, 사람의 잘못이 7할, 그 다음에 천재, 뭐 자연재해라든지 이런 것들이 3할이다라고 규정을 했습니다. 모택동은 당연히 여기에 대해서 격렬히 반발했겠죠. 그런데 이미 권력이 유속이에게 넘어간 다음이었거든요. 그래서 유속이가 모택동의 면전에 대놓고 역사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라고 일종의 폭언을 퍼부었습니다. 자, 모택동 입장에서는 이제 실질적인 권력을 잃었습니다. 뭔가 뒤집을 건수가 필요했던 것이죠. 여기에서 나온 프레임이 바로 주자파, 즉 자본주의를 추종하는 세력이다라고 하는 프레임입니다. 1966년입니다. 7월 12일 날 모택동이 그 당시에 그 고향에서 요양을 하고 있다가 뭐 꼭 굳이 아파서 요양한 건 아닙니다만은 나이가 많으니까 그런 거죠. 요양을 하고 있다가 거처를 잠시 옮깁니다. 그게 호북성의 우한이라고, 무한으로 우리나라 발음인데요. 그쪽으로 옮깁니다. 거기가 장강, 즉 양쯔강 변입니다. 거기에서 청년들하고 수영복 차림으로 나타났다가 사실은 그 이후에 올루드로, 그 올루드 사진도 있습니다만은 뭐 별로 보고 싶지는 않고요. 여기에서 장강에 뛰어들어서 30리를 유유히 수영을 했습니다. 왜 했느냐? 난 건재하다. 체력을 과시했던 겁니다. 이때 모택동이 73살입니다. 이때 이미 홍위병들이 나서기 시작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홍위병들을 어떤 식으로든 진정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유속이가 각종 그 조직을 만들어서 각 대학에 홍위병들을 진정시키고 있었는데 일이 전혀 생각과 달리 돌아가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리고 나서 7월 18일 바로 며칠 있다가 오후에 모택동의 전용 열차가 북경역에 도착을 했습니다. 이때 이미 북경과 그 인근의 군사력은 린베오, 그러니까 인표가 장악하고 난 이후였습니다. 유속이하고 등소평은 모택동이 돌아온다는 사실도 몰랐습니다. 그래서 그걸 나중에 알고 서둘러서 북경역으로 뛰어갔지만 이미 늦었죠. 그리고 나서 며칠 후죠. 1966년 8월 5일 인민일보에 모택동이 교시를 냈는데 그 내용이 대문짝만하게 보도가 됐습니다. 우리나라에도 대자보라고 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주로 1980년대 이후 학생운동에서부터 많이 사용을 하던 것이고 뭐 요즘도 가끔 보입니다만 그때부터 대자보라고 하는 것이 나타났는데 모택동은 정확하게는 이건 대자보는 아닙니다. 붙인 것이 아니니까요. 하지만 뭐 내용은 똑같았습니다. 제목이 어마어마했습니다. 바로 포타사령부, 사령부를 포격하라. 즉 자본주의의 길을 따르는 그러한 집단이 있고 그 집단의 사령부가 있다. 그 사령부를 포격해야 한다라는 내용이었거든요. 그 사령부가 누구겠습니까? 바로 유속이 그리고 등소평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중에 이제 등소평이 중국 역사에 영향을 워낙 크게 끼쳤고 또 우리하고도 관계가 많기 때문에 등소평을 중심으로 생각을 많이 합니다만은 실질적으로 중요한 그 당시 모택동 최고의 적은 유속이었습니다. 모택동과 유속이는 그 출생 배경이나 아니면 그 이후에 공산주의 혁명의 과정 그리고 성격이 모든 것이 아주 많이 달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다음에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아무튼 그리고 나서 바로 며칠 이후에 7월 27일이죠. 그 당주석 자격으로 모택동이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거기에서 뭐라고 하느냐면 당시 홍위병들이 난동을 피우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진정시키기 위해서 공작조, 그러니까 뭐 팀을 파견했던 것이죠. 이 공작조 파견은 큰 착오다. 그래 놓고 아주 중요한 얘기를 했습니다.
학생 운동 진압은 옛날 북양군벌들이나 하던 짓이다 라고 했습니다. 북양군벌 이러면 먼저 떠오르는 사람이 예를 든다면 이홍장이라든지 또 원세계 이런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얘기를 해버렸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문화대혁명 적극 분자대회라고 하는 회의가 개최되고 그 자리에서 유석이하고 등소평한테 자아 비판을 요구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자아 비판을 했습니다. 그리고 공작저도 다 철수됐습니다. 그런데 모택동이 그렇게 끝낼 생각이 전혀 없었던가 봅니다. 이것으로 문화대혁명이 시작되는 겁니다. 문화대혁명의 본질적인 내용에 대해서 이해를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이제 다음 편에서 홍위병 얘기를 하겠습니다. 제가 라틴어 단어 한 두어 개를 아는데요. 홍위병에 대해서 제가 나름 멋있게 라틴어로 뭐라고 했느냐면 사ncta simplicitas 성스러운 단순이라고 했습니다. 원래 이제 종교개혁기 휴스가 한 말이긴 한데 얘기 순서는 홍위병 얘기로 가니까 조금 이상해집니다만은 이해하시는데 아마 더 도움이 되실 거라고 저는 생각해서 그렇게 잡았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편 여기까지고요. 홍위병 얘기로 다음 편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나 부탁드립니다만은 구독 그리고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